유철신의 나홀로 원장실의 6탄입니다. 이야! 우리가 뭐 비슷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탄, 5탄, 6탄, 이제 사람들이 존재는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존재는 인정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이거를 왜 하냐, 그만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관심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야, 악플이 이제 무플로. 그렇죠. 이거 오히려 더 못 들은 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분도 들었는데 일부러 막 못 들은 채 하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우리 강릉대학교의 박덕영 교수님이십니다. 이야.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면 부드러운 교수 박덕영입니다. 야. 멘트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인사를 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박덕영 교수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왔어요. 소개를. 조사를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건치신문에도 인터뷰를 해서 쭉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게 빠졌다.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수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씩 들렸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특히 박덕영 교수님 지인들 사이에서 동기들이 다 듣고 있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좀 강요된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 어쨌든 공부를 되게 잘했다. 그리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 인물도 헌칠했다.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기운을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헌칠했다. 그리고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공보위를 먼저 가셨어요. 공보위를 가셔서 이제 보도에 의하면 강화도에서 공보위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다 뜻한 바 있어서 예방치학 교실에 들어가셨죠. 예방치학 교실에 들어가서 이게 굳이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대 최장기 조교였다고. 5년간 조교를 했대요. 5년간. 그렇게 눈치 없이 예.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 몸에 사리가 여러 개 생겼거나. 그래서 돌아가시면 사리탑은 우리가 채워주는 걸로. 그래서 예방치학 교실을 5년간 조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강릉대로 교수 발령을 받아서 가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최연소 학장을 하셨어요. 최연소 학장. 그것도 조금 좀 와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국립대 최연소. 최연소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치과대학 초창기에. 그럼. 초창기에 이게 대학이냐 아니냐 하던 시절에는 나는 30살에 막 과장님 계시고 막.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직접 들은 것 같은데. 아니죠. 근데 이제 최연소나 마찬가지인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생긴 학교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네. 민주화 이후 최연소 학장. 그건 맞겠죠? 민주화 이후.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화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민주화 시기 최연소 학장. 민주화 시기 최연소 학장을 하셨고 두 번 하셨어요, 학장을. 그리고 두 번 하면 얌체 같이 이렇게 막 서로 교수님도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미움 많이 탔죠. 미움 많이 탔죠.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알고도 하시면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게 맞나요 했더니 몇 개를 더 추가하셨어요. 몇 개 추가하셨어요. 이거 된 거예요? 이것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약 교육평가원 교육 얘기한다 그러길래. 치약 교육평가원 감사시고 또 치과 건강보험학회 거기에 부회장이시고 건강보험연구회 회장이시고 또 하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 제가 평회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회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력을 쭉 훑어보면 뭐 구강보건정책연구 회장에 딱히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많은데 어쨌든 다양한 활동을 하셨죠. 특히 예방치과하고 구강보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시지 않을까. 교수가 몇 손가락밖에 없어요. 저희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예방치과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손가락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늘 주변에 얘기하는 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25명 중에 하나야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25명 중에 털어도 25밖에 없어요. 정체불명의 교수님도 좀 계시고 예방치과에. 그리고 또 이제 은퇴하실 분도 한 몇 분 계시고. 은퇴하실 분, 그다음에 하셔도 상관없는 분, 한 거나 남들은 한 줄 아는 분, 한 줄 아는 분도 계신 상황이시고 지금 어허 하셨잖아요. 저게 원래 지금 성격이신 거예요. 언제나 진지하시고 늘 절 보면 불안하시고. 근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평생 보지 못한 그런 듣지 못한 보도 듣도 못한 음치인데 대충 이제 노래를 제가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 창피하잖아요. 잘 아는 사람하고 부르면 이제 웃기니까 넘어가는데 처음 맞는데 노래를 부른다면 내가 이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나 대충 이렇게 부르고 웃으라고 이제 대충 야 얘 노래 못한다 웃기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타샤니가 부른 하루하루라는 노래 알잖아요. 그걸 그 첫 소절을 마음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담고 있었어. 딱 시작했는데 웃어야 되잖아. 안 웃고 자기가 마이크를 같이 잡더니 가르쳐주면서 끝까지 부르는 거야. 그래서 누가 몰라서 그렇게 못 부르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진지하시고. 박 교수님 다 오십니다. 내 소개에서 빠뜨렸는데 그만큼 노래와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타리스트시고 강릉 3대 기타리스트. 강릉에 그러니까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타리스트 3J가 있잖아요. 3J고 강릉에는 원박? 이렇게 유명한. 어제도 또 강릉 MBC에서. 어제 오랜만에 MBC인가? 한번 생방송 한번 해봤죠. 그래서 생방송에서 또 기타 치셨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박대근 교수님을 뵌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15년, 제가 예방치과 수련을 했으니까, 그때 예방치과 교수님이 전국에 13분 계실 때,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셨죠. 10손가락에 2000년도에 처음 본 거예요. 2000년 전국 실태조사 최초, 단군 이래 최초의 실태조사 한다 그럴 때, 그때 조사팀에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조사 연습한다고 여관에서 단체로 막 8명씩 잤는데, 아니, 이거는 저도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워크숍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관 같은 데서 한 8명 자는데, 이제, 예방치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짐작이 가실 거예요. 왜냐면 예방치과 교수님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우선 머리 빠지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비듬이 또 좀 많으세요. 빠지거나 꼬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학회 같은 데서 예방치과 교수님들 보고 아무래도 약간 조금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예방치과 이미지가 사실은 좀 진보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이 사실 조금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밖에서 보이는 외모적인 것만 있었는데 밤에 진가를 발휘하는데 코를 고는 정도가 이게 조금 지나칩니다. 좀 지나쳐서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누구 코 건다고 욕하고 주무시고 아까 코 고신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까 욕하는 분 좀 심하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서 지금 같으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녹음해서 진짜 좀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좀 각방 쓰자. 좀 이런 거 좀 워크샵 왔으면은 좀 방 2개짜리 좀 아니 방 2인 1실 이런 것도 좀 해야지. 좀 짐작이 제가 차마 지금 말은 못하지만 지금 이름이 다 짐작이 가시죠 지금.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도 서로 그렇게 코 고는 걸 몰랐을 거예요. 2000년 실태조사 할 때 처음으로 합숙다운 합숙을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자고 이럴 기회가 없으니까. 또 심지어는 방 배정으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방이 이렇게 2인 1실 이런 거 한번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방 배정을 할 때 본 교수님 그거라도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명 나온다. 사람들이 지금 서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데 워낙에 피곤하시니까. 워낙 이제 피곤하시니까. 예. 이제 오늘 이제 치과대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모셨을 때는 물론 이제 재미난 이야기지만 우선 매년 등장하는 치과대학 정원 축소. 이번 저도 취업 선거에 나가서 이제 똑 떨어졌지만 어쨌든 나가보면 맨날 그렇게 치과대학 정원 축소가 공약으로 단골같이 나오는데 한 명도 축소가 안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두 분이 좀 그동안에 좀 어떻게 진척되어 왔는지 앞으로 방향보다는 그동안의 과정 한번 치과대학 정원 축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맞아요. 그동안에 취업에서 이제 정원 축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정원 축소 얘기 나오는 게 되게 단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치과가 점점 운영이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냐면 자꾸 생긴다. 자꾸 생겨? 왜 생겨? 많이 나오니까 많이 생긴다. 그러면 나오는 걸 줄여버리자. 그러면 치과 잘 되겠지. 좀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이런 구도에서 계속 줄이라는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근거를 남겨서 정원이 얼마나 되고 얼마가 필요하고 인원 설계를 인적 자원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추이를 봐야 되겠다 해서 보고서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된 걸 써야 되겠다 했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한 9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편집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92년 3년부터 예측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이 정말 이게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복지부에서 보거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적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해요. OECD 국가 평균보다 적다. 또 OECD 국가들이 소득 2만 불이었을 때 그때 수준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더 많아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진행자가 아니라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빨리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왜 불가능한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해지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요거를 먼저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치과대학 정원은 많은가? 그 얘기를 먼저 이제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가? 뭐 여러 가지 연구 9건이나 보셨다니까 보고서 보시고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원이라는 거는 특정 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10년이나 2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계속해서 연동돼서 매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증가폭을 봐야죠. 그 증가폭이 어느 정도에서 드롭아웃,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치과를 그만두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를 봐야 되는 건데 단지 현재의 숫자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은 이제 그 고삐를 못 잡는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될 거 다 예측됐지만 그때 고삐를 생각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개념이 전혀 일단 정부 차원에 없고 계속 교수나 학장님들만 욕을 해요. 이렇게 치과의사 협회 이제 그 지부에서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근데 한 가지 그 놓치시는 게 있는데 치과대학이라는 거는 치과대학의 단독적인 대학이 아닙니다. 특정 대학교 안에 있는 한 개의 단과대학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의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좀 줄여서 생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학교 차원에서의 TO와 관련돼서 다른 단과대학과의 밸런스 또 본부의 총장님이나 처장님들의 의중 이런 거보다 학장의 의중이 더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회장 선거에서도 보면 모든 후보가 뭐 20% 줄이겠다, 누가 10% 줄이겠다, 15% 줄이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15% 받고 25!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사실 뭐 다른 정책도 우리가 비슷하게 봤지만 진짜 줄일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진짜 줄일 의지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숫자가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5%만이라도 그 정원 외 입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이게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일단 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 학과당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서 5%만 줄일 수 있어도 절반 이상 성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현상 유지하느냐에서 줄인다는 건 큰 변화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대학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맞아요.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정원에 있어서의 교육부 차원에서의 그 뭔가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보건의료 인력은 교육부가 정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원을 결정합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부 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거의 결정 권한은 어디에 타겟팅이 돼야 되냐면 복지부의 타겟팅이 돼야 돼요. 실제로 지난 그 이제 집행부의 그 취업 차원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학 내 정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이게 지난한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은 정해지는데 정원외로 들어오는 숫자 꽤 많단 말이에요. 정원의 몇 프로까지 허용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쪽이 복잡하니까. 그건 문제죠. 감지되는 바로는 복지부는 줄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가 줄일 의사를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론이 필요하죠. 여론이 없는 이상 복지부는 줄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국민들이 치과에서 많이 나올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지부가 그거를 거슬러서 정책을 필 의향이 제가 봐서는 현재로선 없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우선 저를 한번 진행을 따라와 보세요. 우선 이 중에 본인이 정원에 입학한 사람 손 들어오세요. 정원에 입학한 손 들어. 아, 그래서 손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저희는 전북대학교는 화교만 정원에 입학이 있었어요, 저희 때. 아, 화교예요? 김현수? 아니요. 저는 김씨. 제가 광산김씨. 뺐다고 있는 광산김씨.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노비로 끌려가서 설청나라. 아무래도 이제 귀족들이 많이 끌려갔죠. 귀족 수발하는 노비하고. 야, 이번에 선거 과정에 이제 그 조선대학교 김흥중 학장님하고 이제 많이 몇 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광산김씨시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뭐가 좀 다르다. 품위가 좀 그냥 봐도 좀 품위가 느껴진다 해서 봤더니, 이런 혈연. 광산김씨시더라고요. 화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혈연을 탑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책 이야기를 이제 하러 갔는데 말씀하시면서 뭐만 하면 막 정원 줄이려고 한다고 그 앞에서는 참만 말을 조선대학교 사실은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사실 제일 먼저 거론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 워낙 전라도 인구가 적은데 치과대학이 4개나 있고 거기다가 사립대 2개가 더 있는데 정원도 빵빵하게 있으니까 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조선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가 버럭 우선 이렇게 하시죠. 사실은 경상도 보세요. 인구 1300만입니다. 전라도 인구의 3배가 되는데 전라도 인구의 3배인데 치과대학은 2개예요. 거기다가 정원도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라도 쪽에 있는 치과대학을 사실 좀 줄여야죠. 아니면 최소한 이제 이전을 좀 하든지,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원래 대전 이전도 뭐 얘기 나오고, 뭐 평택 이전 이야기 나오듯이, 좀 해가는 게,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정원 축소나 이런 문제 보면, 참, 일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굉장히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좀 다른 데 비해서 되게 이제 치과 의료 관련된 제도들이 그렇게 특수하고 훌륭하지 않다. 그리고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치과 의사 과잉 문제에 대해서 아예 일본 야후 재팬을 쳐보면 아예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60년대는 치과의사 7개밖에 없었어요. 치과대학이. 일본 전체 인구 1억이 넘는데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60년대가 일본 경제는 막 성장하고 애들은 바글바글하고 뭐 엄청나게 치과 잘 될 때예요. 치과 너무너무 잘 되죠. 그래서 애들을 안 보는 거예요. 치과에서. 뭐 시끄럽고 막 소아치과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어른 보기도 힘들어 죽겠고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일본의 치과 의사들이 애들 환자는 보지도 않는다더라. 이게 아니 이런 잘못된 이런 일본 잘못된 애들은 원래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지. 그게 잘 돼서 안 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막 그런 문제가 막 생기니까 치과대학을 막 증설을 해요. 막 증설을 해. 그래가지고 7개 든 게 지금 29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80년대 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되겠다. 생기는 거죠. 인구는 1억 좀 되는데 29개 치과대학에서 2,500명씩 매년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못 줄여요. 왜냐하면 국공립대는 12개 정도 되고 이게 사립이 17개란 말이에요. 국공립대는 후생성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인력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공립대는 좀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립대는 내가 왜? 이렇게 해준 게 뭐 있어서. 사립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국공립이 더 많았다가 지금 보면 국공립 12개 대학에서 한 5,600명 나오고 나머지는 다 사립에서 나오는 거예요. 2,000명 가까이 나오는. 까라면 까니까 국립대는. 근데 사립대는 안마 해도 잘 안 따라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야 되는 거는 그 비싼 사립대의 등록금, 이거 또 재단 이사장님들 들으면 또 큰일 나시겠지만 그 사립대가 정말로 등록금 비싸다는 거에 가장 원조인데 이게 이 본류인데 사립대 등록금보다 국립대 등록금이 묶이는 또 깎이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출석한 애들 야단 맞고 결석한 애들 이게 뭐냐면 또 무슨 문제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공립에서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게 많으면 이 방향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치과 의사가 많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이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거든요. 치과 의사들 유명한 그게 있어요. 김영상 원장은 모르겠지만 레모의 법칙이라고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하는 게 있어요.
모르지. 참. 이게 뭐냐면 진짜. 보건학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의사들은 무엇인가? 이게 병상을 만들어 놓고 의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공급자 우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료를 유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뭐냐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를 창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정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무슨 법칙이요?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레머의 법칙. 찾아보세요.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조용히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레머의 법칙.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제가 이 레머의 법칙을 앞으로 응용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이제 병상을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병원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 그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 예의 없는 법칙은 없다. 아, 레머의 법칙이 한국에서 무너지나?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만들어진 체온은 채워진다. 내지 충전하고 하룻밤 좀 입원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마취하고. 그렇죠. 아침에 일찍 오기 약속 불편하신 분들은 어제 오셔서 주무셔도 된다고. 미리 오셔서 주무시면은 아침에 깨워서 저희가 진료하니까. 그리고 거기 또 요새 메디테를 한다니까 이게 약간 사업 아이템이 막 떠오르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박 교수님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수련회 때부터 교수님으로 봐가지고, 재미는 없었어요. 저는 처음 만난 게 노래방이니까. 어쩜 그렇게 틀리죠? 처음 뵌 게 저는 워크숍에서. 술 한 잔 마시고 녹음할 걸 그랬네. 아니에요. 지금 얼굴은 술 드신 것 같아요. 얼개져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치과 의사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현재 상황에서의 적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적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다고 현재 상황이 적정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현재 상황이 여기서 그러면 지금 줄여나가도 이미 그렇죠. 이미 한 3,000명은 스탠바이하고 그렇죠. 6년 이미 들어온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지금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줄여나가야 되는 시기가 그럼 언제부터 그건 포화냐? 지금은 이미 연구 결과에서는 포화라고 이미 나왔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적정선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당장 as soon as possible 줄여야죠. 근데, 지금 적정한데 왜 줄여요? 아니, 적정선이 유지되려면 퇴직하시는 분보다 취업하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as soon as possible. 지금 당장이라도. as soon as possible을 못 알아들었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지금.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러면 내년부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빠를수록 강릉대, 좋지. 전북대 빼고. 빠를수록 좋죠. 네. 경희대 빼고. 경희대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경희대는 거기 막 한의대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질문을 딱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잖아요. 어떻게가 핵심 문제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풀어야 될 게 상당히 좀 더 원초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치킨집 비슷한 거예요. 그 치킨집 대개 퇴직하고 나면은 치킨집들을 그렇게 많이 차린대잖아요. 그렇게 많이 차렸다가 그렇게 많이 또 말아먹고 이제 나간다잖아요. 턴오버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척, 자기의 가족이 퇴직해서 치킨집을 차리고 그랬다가 너무 과잉되게 많아가지고 뭐 20m마다 한 개씩 치킨집 있고 그래서 문 닫고 나가는 거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느냐. 이 부분이 저는 좀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생겼다가 안 되면 망하고 나는 싼 치킨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널리 퍼져 있다면 이게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이렇게 과잉되는 건 좀 조절을 하거나 다른 부분의 취업을 장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싼 게 최고다. 망하면 어떠냐. 내일 아니다. 이런 마인드라면은 치과의사가 암만 많이 나와도 국민들은 꼼짝을 안 하고 더 많이 내야 값이 싸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요.
우선 치킨집이 많으면 국민들도 손해라는 거를 우리가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킨 다음에 왜요? 그리고 그렇지. 치과가 많으면 치과 의사가 망하고 다시 치킨집을 차린다는 거죠. 근데 치과 의사가 치킨집까지 차리면 치킨집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치킨집 얘기가 나 우리 친척 중에도 치킨집 하다가 이번에 접었어. 그 진짜로 남일 같지가 않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도 치킨집을 하잖아요. 프랜차이즈를 새로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럼 프랜차이즈 교육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1인당 닭 소비가 적대. 그래서 더 많은 닭 소비가 이제 요구된다. 더 많은 치킨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의과 쪽에 이제 모 단체가 있거든요. 개원에 이제 그 치과 쪽의 모 단체, 그러니까 개원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모 단체와 의과 쪽의 그런 유사한 단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너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이건 결국은 대국민 설득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홍보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설득력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치과 쪽의 개원이 단체에 있어서의 홍보라든가 대국민 접근은 너무도 취약하고 그러니까 치과계 내로만 다 관심이 쏠려 있고 국민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설령 그런 거를 한다고 해도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나 아주 그 시의적절한 비유 몸에 그냥 딱 느꼈을 때 쉽다 이렇게 몸에 딱 와닿는 그런 홍보 자료의 작성 이런 거는 거리가 멀게 대개는 댓글 전쟁 뭐 이런 성격이 크고요. 반대로 의과 쪽의 개원이 단체 상대 단체에서 요새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단체가 계속 홍보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홍보 자료들을 많이 그리고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뿌리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게 영양 차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패턴을 치과교의 홍보 패턴을 치과에서 협회만 기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맞아요. 협회는 협회대로 하는 않은 것 같아요. 협회는 협회대로 할 일이 있는 거고 이런 거에 그 어떤 그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와 활동력과 이런 걸 담보하면서 좀 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 꼭 그걸 뭐 교육 홍보, 2학기 어떻게 하고 이런 홍보만이 홍보가 아니라 치과계의 사정을 요새같이 펼쳐져 있는 SNS 시대에 좀 다양화,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비를 냈고 하는 거는 취업 하는 일 중에 그런 일도 하라고 내는 거지 그 뭐 동아리 활동하라고 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회원의 한 사람이 봤을 때 정원을 줄일 생각도 없어. 그냥 줄이려고 한다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레슬링이에요. 프로레슬링. 제가 봤을 때 지금 의료 민영화 반대하는 액션이랑 비슷한 거예요. 막 뻑뻑 소리내는 척하면서 싸우고 관중이라고는 기자들밖에 없어. 기자들밖에 없고 나머지 TV 시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싸우고 열광하나?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혀 사실은 뭐 싸울 의지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게 이제 치과의사 협회 자체의 역량으로 모아지는 게 제일 좋겠죠. 모든 치과의사에 결집된 힘이 하나의 조직에서 중앙에서 모여져서 가면 좋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외에도 각자 협회 차원에서 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들을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서 신나게 악플 다루는 데 있잖아요. 치과 의사가 뭐가 맞냐? 치과 가려면 되게 비싼데 막 하면 웃기지 마라. 너 뭐냐? 너 초등학생이지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댓글 부대도 필요하고. 그렇죠. 취업해서 댓글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도 필요하고. 왜요? 그거라도 해야지. 다른 거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듣고 보니 그렇네. 근데 어쨌든 댓글 이사를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학교에서 근거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재미나게 포장해서 김영성 원장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요새 공중파에서 안 불러주나요? 그런 데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취업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중요한 이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입법 관련 활동도 하고 이런 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각자 단체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협과 비교해서 취업이 그리고 개원이 단체도 진보적인 단체도 이렇게 다 해도 각 영역에서 치과 쪽이 좀 역량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치과계가 그런 역량을 갖출 것이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활동력을 갖고 치과계로 진출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옆에서 보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근데 보면은 그 의과대학의 학생회장들의 연합체와 치과대학의 학생회장들 연합체의 활동 양태를 보면은 이미 학생 때부터 많이 달라요. 새싹들도. 네, 그걸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치과대학 학생연합체 활동 영역은 주로 국시 합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주로 전치제에 맞춰져 있죠. 육구제라고 예전에 불리우던 그 행사. 6월 9일 근처에 하던 그런 문화행사에 주로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는 게 주로 거기에 많은 역량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행사도 좋죠.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좋은데 그 행사의 내용이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공차고 뛰어놀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다 좋은데 박수치고 다 좋은데 그중에 일부는 반드시 세상을 생각하고 치과계의 앞날을 생각하는 뭔가의 컴포넌트가 하나는 있었어야 될 것이다.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의과는 있나요? 의과는 의과의 뭐 축제까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나 이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했는데 의과대학의 학생회장 연합에서 우리는 뭐를 하는 조직이고 뭐 이런 거를 동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내부에서의 어떤 그 사회 문제라든가 의료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민의 단위나 깊이가 치과 쪽보다는 훨씬 깊은 것 같아요. 이게 치과 쪽이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 안 되잖아요. 치과 쪽 역량을 늘리는 것도 같이 늘리지만 의과 쪽 역량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도 좀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늘 보시니까 더 오히려 그 기대도 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생각하시니까 더 아쉬운 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그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내는가에 대해서 전국의 치과대학 미래의 치과의사들을 어떻게 키워내는 거에 대해서 치과의사협회가 관심이 있느냐.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 불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그렇게 그 치과의사협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텔리고 엘리트고 그렇다면은 이게 장교라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은 치과대학은 사관학교거든요. 치전원의 치과대학은 사관학교란 말입니다. 어느 군대가 사관학교에서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야, 지금 되게 비유가 괜찮다. 윤리교육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취업에서 계속 나왔어요. 최근에 근 10여 년간 계속 나옵니다. 윤리교육을 강화하려면 치과대학이나 치전원에서 교육하는 카테고리,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 취업이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화하라고만 말을 하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지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는 관심이 없어요. 요구를 하고 연구 뭐 하나 프로젝트 뭐 1,5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하나 해서 보고서 하나 나왔다. 자, 이제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취업이 못하고 있는 일을 치과대학 학생연합에 넘기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하나라니까. 의과대학 학생연합을 깎아야 된다니까. 얘들아 미안해. 지금 우리가 취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놓고 학생연합은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맡겨야죠. 그렇죠. 진짜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취업 임원분들이나 이분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김철신 원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전 현직 집행부분들은 이 선거와 연관돼가지고 아주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칭찬했을 때는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이전 집행부든 현지든 김철신밖에 없었다. 서로 살려주시기로 했나? 아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김철신 원장이 만들어 놓은 뭐 이런 페이퍼나 이런 것도 지금은 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냥 서랍에 가만히 있는 정도도 아니라 이제 버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일로 올려놨잖아. 파일을 삭제를 하고 아마 하드 차지한다고 삭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 있어요. 이 교원이들이 학교 교직 사회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공직이라기보다 교수 사회죠. 교수 사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속에 반감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전문의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각종 제도 문제나 교육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다기보다
아유, 저 사람들, 딱 이런 식의 시각들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거 때 대구 경북지부에 이제 갔었는데, 사실 대구 경북지부면 공직도 가장 적은 거잖아요. 개업위에 비해서 경북대 꼴랑 하나 있고 인구는 많고. 그렇잖아요. 전북지부 보세요. 여기 전북 보시면 인구 180만에 치과대학 2개 공직만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떤 대구 어떤 이사님께서 후보들한테 대놓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직지부 대의원 숫자 줄일 거예요? 안 줄일 거예요? 막 그렇게. 지금 치과대학 정원 축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공직지부가 표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저렇게 표가 많은데 어떻게 치과대학 정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선 대의원에서 공직지부 대의원 숫자를 줄여! 그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공직지부 대의원 숫자 얼마 안 되잖아요. 20분 되죠, 20분. 10% 정도. 나머지 지역지부의 숫자 합친 게 얼마인데 공직지부가 무슨.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0% 정도 되잖아요, 지금. 90% 갖고 뭐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90%의 의견은 똑같을 텐데. 구성별로 봤을 때 10%도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공직지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좀 힘 없는 나머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숫자까지 다 하고 있지만 결국 이사들은 다 교수님들이니까. 근데 그 견해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지는 않은데 이 견해가 왜 나왔는지를 교수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정책이 결정되거나 뭔가가 그 치과계가 다 같이 합의하고 소망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서 사실은 한 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직사회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하게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과계가 그런 걸 그렇다고 해.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교직사회에 있으니까 개원이 정서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 그러면 가끔 치과계가 교직사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는 그런 역량들이 잘 발휘가 안 돼, 치과계 전체를 위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학교의 역량이라는, 교수의 역량이라는 것이 학회와 교수는 다르다. 일단 그거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학회랑 동일하게 보는 막 이런 거는 학교요. 학회. 아니, 그 학회 차원, 잠깐만요. 학회 차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입학을 해서 학생 때 일단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결집력이 상당히 약해요. 치과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왜 약할 수밖에 없느냐. 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치위생학과 전국의 치위생학과 교수님들을 딱 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그 교수 명부가 있습니다. 수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다 있고요. 근데 그 치과 대학에서 한 번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전국의 교수가 누구 있는지를 리스팅을 해가지고 이건 우리는 한 그룹이다라는 거를 이미징하는 지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거 명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몇 명 교수님 있는 것도 이런 거 알려면 명부도 있고 그래야 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미지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뭐 행사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거 취업 회원 명부 보면 뒤에다 있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의견들이. 그래서 그렇게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네. 우선은 아니 문제는 명부를 만드셨으면은 우선 저도 한 권만 주시면은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또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렇게 교수들이 하나의 그룹이다라는 개념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룹이다라는 개념으로 묶어내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학장협의회밖에 없습니다. 학장협의회라는 조직 하에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문제는 이 학장협의회가 학장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한 번 학장협의회를 하고 다음번 학장협의회를 할 때는 어느 분인가는 임기가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분이 들어왔어. 제가 아는 분은 2번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2번? 그건 출중해야 2번 하는 거고. 이게 계속 바뀌니까 논조를 일관되게 갖고 가고 좀 중장기 5년 계획 이런 걸 하기가 너무도 취약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학장협의회는 법인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과대학 학장협의회도 법인을 만들어서 사무국장이라도 둬야 서류 보관부터 시작해갖고 기록 유지, 중장기 계획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을 만들려면 이제 재원, 노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원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취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취업이 좀 서포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 바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도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우리나라 4년인데 미국 하원 임기가 2년이에요. 하원은 상원은 6년이고 2년인가요? 네, 상원은 6년이고 하원 2년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에요. 찾아봐. 아닌 걸로.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 네. 근데 그 2년인데도 우리가 벌써 맨날 바뀌어서 얘네는 일을 우리보다 못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4년 뭐 5선, 6선 해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제대로 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근저에 있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바뀌면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5년을 하고 없어져도 10년을 하고 없어져도 2년을 하고 없어져도 그 사람이 남아야지. 계속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미국 하원 임기는 2년이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은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미국에 1년 살아봤지만, 그때는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선거가 없었던 것 같고. 어디 LA 있었어요? 네, LA. 그쪽은 선거를 안 했나 보지. 그래서 투표권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죠. 그 특권을 없는데 선거에 관심 있습니까? 취업회장 선거처럼? 투표권에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야. 내가 더 좋은 미국을 만들어 놓고 오면 뭐 할 거야? 어쨌든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좀 본론으로 너무 빠졌으니까 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을 지금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갔어요. 근데 우선 좀 개원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치과대학 정원이 줄어서 좀 배출되는 사람이 줄으면 땡땡 치과 이런 데에 그런 병사들이 좀 줄어들까요? 그거랑은 별개 문제 아닐까요? 별개.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굳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양심 팔고 그러고 살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줄어든다고 그래도 그렇게 확 먹고 살기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그냥 우리가 홍보를 좀 더 대국민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 아니 지금 이게 되게 핵심적인 그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치과 의사가 많냐? 전부 다 나오는 족족 전부 다 개원해야 되니까 많죠. 근데 우리나라 정말 공공치과의료 영역에 치과의사 많냐? 보건소에 제대로 된 치과의사 배치된 거 별로 없어요. 공공의료기관에 치과의사 제대로 배치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 없어요. 장애인치과나 특수치과를 하는 광역단위 치과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치과의사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과 대학을 졸업해서 전부 다 동네에서 바글바글 개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간 치과의사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느 영역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치과의사가 많고 어느 영역에서는 치과의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어느 영역은 굉장히 치우쳐서 많이 하고 어느 영역은 굉장히 부족하고 나중에 평생 교육이나 이 이후의 과정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줘야 될 때가 정부에서 복지부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또 취업에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역보건법에 모든 보건소나 심지어는 보건지소까지 치과의사 한 명을 두도록 법에는 돼 있어요. 처벌 조항이 없어. 채용을 안 하는 거지. 처벌 조항이 없어. 법에 엄연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돼. 보건소에 채용 안 하면 지금 만약에 지역보건법대로 하면은 치과의사 고용되는 숫자만 한 2,000명은 좋게 그렇죠.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개원을 하니까 개원이들은 너무나 많은 거지.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료기관에 치과의사가 없네? 공공의료기관에 치과의사는 하나도 없잖아. 우리 동네 장애인 치과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치과의사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사실 땡땡 치과도 지점에 따라서 지금 치과의사가 많이 부족한 곳도 있다고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유 많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사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나라 치과의료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부 다 민간의료에 전부 다 개원해서 전부 다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매년 700명씩 800명씩 들어가서 더 박 터지게 싸워라. 그러면 우리는 좋아지겠지.
더 싸지겠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는 적정한 수가 적정하게 경쟁을 하게 하고 정말 필요한 영역에는 꼭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고민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너 더 싸워봐라. 더 싸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부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한 게 있는데 복지부가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복지부 앞에 땡땡 치과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좀 안다고 의료를 좀 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티슈나 이런 거 얻으려고 무료 스케일링만 하고 오지 않았어요? 딱 스케일링만 딱 하고 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는 당장부터라고 했는데 얼마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 가면 언제쯤 포함 미어 터져가지고 구석구석 시골 면 단위까지 치과가 들어가는 지경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건 이미 들어갔고. 이미 면 단위까지 다 들어간다. 제가 공중보건의사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제가 근무하던 대가 용인 15권소에 있었는데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뭐 바글바글해요. 사거리마다 다 있고. 근데 3년차 때 있었던 데는 면 단위 있었거든요. 시골 면 단위 있었는데 거기 2개가 생겼어요. 보건지소 외에는 없던 데가. 그게 단 10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까지 이미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미 다 찼다? 다 찼죠. 다 찼다. 근데 이제 면 단위의 개원을 예정 중이신 후배분들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옛날 시골 자기가 했을 때 생각할 땐 그 시골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고 집은 있지만 사람이 안 사시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안 사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 인구 잘못 추정하고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좀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교수님? 한 명이라도 줄이면 성공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한 명이라도? 네, 단 한 명이라도. 그러면 성공하도록 강릉대에서 먼저 한 명을 39명으로. 아니, 학교가 줄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지부가 줄이도록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복지부가 한 명이라도 줄이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은 치과의사가 이제 포화가 됐구나. 이제는 컨트롤할 때가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일단 변곡점을 한번 꺾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꺾어야 된다. 5% 가야 된다. 10%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거를 그 변곡점을 깔딱고개를 딱 넘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이 깔딱고개가 지금 안 올라서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정원외 입학 없애라고 하니까 정원외 입학이 사실은 한 거의 연 한 50명 정도. 실제로 정원의 입학은 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정원의 입학은 교육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50명 정도 되고 있죠. 그 5% 정도? 그러니까 한 7. 지금은 줄어서 그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 심지어 정원의 입학에 대한 그러니까 정원의 입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졸업하시는 원장님들이 사실 죄는 없는데. 사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그런 분들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아까 저도 이제 농담을 얘기를 했지만 근데 또 하나 깜짝 놀란 거는 정원의 입학으로 졸업해가지고 치과의사가 되신 분이 정원의 입학을 줄여서라도 없애서라도 정원의 입학을 없애서라도 치과대학을 줄여야 된다. 정원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이런 거잖아요. 전문대학원 이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 교육과정이 어느 날 치과대학 6년에서 갑자기 전문대학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전문대학원으로 다 가야 된다. 교육부에서 그랬거든요. 모든 대학을 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환 안 한 강릉대학교는 불이익을 보고 그랬었잖아요. 매우 고달팠죠. 예. 그런데 다 전환을 하겠다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또 갑자기 막 돌아와. 전문대학 갔다가. 근데 나 진짜 이 얘기는 해야 돼. 치전원 다 갈 때 전국에 11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이 치전원으로 가고 딱 3개 대학만 버텼는데 그 버틴 거 중에 2개는 사립대학이고 국립대는 강릉원주대학만 버텼단 말이에요. 다 너네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버텼어요. 근데 치전원이 나쁜 애 어떤 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거를 버틴 강릉원주대학교에 무슨 잘 버텼다. 얘네는 그래도 니네가 옳았다 이러고 칭찬이나 그 종이장 하나 상장 하나라도 취업해서 줬냔 말이죠. 그게 너무 섭섭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치전원이 옳다 그르다 하는 걸 떠나서 이 정책이 보면 갑자기 전부 다 전환하겠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얘기 없이 다시 치과대학으로 돌아오거나 2개를 다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관학교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거를 그냥 이렇게 추진해봤다가 안 돼? 그럼 다시 돌아와. 그리고 불이익을 줬다가 가장 큰 이득을 가졌던 데가 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전환해. 그리고 뭐 정원이 축소될 것처럼, 정원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면 안 되죠. 단시간적으로 이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버티고 불이익을 감수했던 학교의 학장님이시잖아요. 또 아무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제가 뭐 이렇게 술이라도 한 잔 사드리고 그래야지. 근데 뭐, 남의 학교 얘기니까, 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정원을 확 줄였잖아요, 지금. 줄이는 걸 결정해서 지금 1800명인가로 줄였죠. 그쵸? 아까 뭐 확 줄이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를 사실 치과의사들한테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 맞아요. 그,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줄이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피크로 많아졌다가 80년대 말부터 굉장히 이게 줄여야 된다.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안 줄어들죠. 그때는 이제 당장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90년대 되면 그때 안 줄인 이제 부작용들이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치과의사 협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후생성이나 이런 쪽 설득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설득이 돼서 공감대가 형성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줄이기까지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공립대는 실제로 과감하게 줄였어요. 굉장히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정원 자체가 한 20%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이제 줄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 사립대는 정원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치과의사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대를 안 가겠죠. 외면하겠죠. 그래서 몇몇 대학들은 미달되고 그래요. 치과의사가 그래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높은 소득과 안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된단 말이에요. 치과대학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10년이. 그 대학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힘들어지고 국민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 줄이기까지 과정이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아직도 완결된 거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줄이냐면 시험 성적으로, 그러니까 국시에서 탈락을 시키는 거죠.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거. 그거를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좀 힘들겠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가능한 게 모두가 굉장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구나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중에서 몇몇 대학들은 버티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어. 너네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제대로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럼 악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원을 줄이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줄을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안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조금 들어와. 그렇잖아요. 미달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록금 수입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 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주로 쓰냐면 유급을 시켜. 그래서 그런 학교일수록 유급률이 높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교육 과정이 타이트하면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탈락되는 애가 많고 그런 애가 국시 합격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시 합격률이 낮아서 미달이 되는 학교일수록 유급을 많이 시켜. 왜냐하면 유급을 해야 애가 등록금을 한 번 더 내지. 그러니까 이런 난장판이 된단 말이죠. 유급을 시키니까 더 입학도 안 해. 그러면 더 한 번 더 시켜.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근데 가끔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교수님들께서는 치과대학 정원 줄이는 것에 대해 대부분 다른 치과의사들에 비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치과대 교수님으로서 사회적인 존경과 이런 걸 받는 이유는 치과의사들이라는 어떤 집단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일본처럼 되면 치과대학 교수님도 그저 그런 그냥 아니야, 일본 치과대학 교수는 되게 개원이가 힘드니까 인기가 좋아. 그 자리라도 들어가려고. 물론 그렇겠죠. 지금 뭐 보건소에서 뭐 사람 하나 뽑다 6명, 10명씩 온다는데. 그럼 교수님 계속 버티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계속 계셔야 돼요, 지금. 치전원생들이 치전원을 택한 이유 중에 물론 뭐 돈이 일부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지만 돈 때문에라고 답하는 비율이 치과대학생이 훨씬 높았어요. 치전원생들은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게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치과대학생 고등학교 갓 졸업했다고 그래서 막 순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갓 졸업해도 돈에 대한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핀트가 달랐던 거였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라니까. 애들이 때가 잔뜩 묻어있다가 대학교에서 벗겨지는 거지. 왜 치전원제를 하려고 했는지를 조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려고 했어요? 왜 하려고 했는지를 해서 그 하려고 한 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아니다 하면 돌아가는 이런 루틴이 됐어요.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치전원의 그 치전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양한 전공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기회를 다양화한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치과 의사가 전인적으로 양성될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대학들의 이공계나 이런 생물학과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학원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가기 위한 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와서 기초학이 되냐면 요새 기초학 전공자 더 없어졌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대체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왜 했냐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생각해보니까 또 근거도 없이 얘네들은 공부 못하는 것 같아 하고서 근거도 없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쓱 근거도 없이 돌아와. 이런 걸 그냥 묵인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교육부랑 복지부가 얘기가 안 됩니다, 서로. 그래서 치전원으로 가면서 이 공보위의 문제, 공공의료 문제가 파탄이 날 거라는 거는 익히 예상이 되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복지부가 이런 걸 챙겼어야 되는 건데 이 제도, 그 학제는 교육부가 다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런 거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좀 서로 협의되고 이 완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거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육부에서 학제를 확 뒤집어 엎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공보위 없다 해서 난리 나고요.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공공의료 쪽에서 지금 공보위가 이제 피크 때 700명 이렇게 배출되면 한 400명 이렇게 되던 게 지금 작년에 130명인가 치과 공보위가 나왔거든요. 1년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면 나머지는 갑자기 보건지소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니면 진료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보건사업만 이렇게 역할을 잘 역량을 배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400명이 필요한 게 13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치전원을 다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공보위 수가 늘어. 그러면 이 130명에서 200몇 명 되잖아요. 그러면 역량이 늘어나는 게 그냥 느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줄어들 거니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그게 없어. 그냥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그럼 앞으로 또 예상해. 130명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치전원에서 전환하면 늘어난 걸 예상이 되는 말.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없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제가 아는 그 치과 의생사 여사분도 주소가 줄어드니까 사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등본 떼드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관련해서 치과 의생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차피 주소가 줄어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 석션하고 그런 게 싫은 거야. 자기가 자원한 거 아니야, 자기가? 어쨌든 주소가 없어서. 네. 치과대학 정원을 그러면 이제 얼마나 줄여야 될까 한번 딱 결론을 내자고요. 강릉대, 전북대 빼고 나머지 다 60명으로 합시다. 그래, 그러자. 그렇게 이제 그러자 했으니까 일단 근데 이제 사족을 달자면 그게 수도 수지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누가 얼마만큼 해야 될 건가를 좀 제대로 연구 좀 하자는 거죠. 연구를 좀 해서 복지부가 됐든 복지부가 책임지고 해야지 사실은 이게 복지부가 할 일이지.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연구를 하고 취업에서도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인데 어떤 치과의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 문제는 정말 이게 10%, 2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떠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너무 숫자에만 지금 목매달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사실 저는 받아요. 숫자 중요하죠. 그래서 소박하게 한 30% 이렇게 숫자 줄여야 되는데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 김철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질이 어떤 치과 의사를 양성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개원하신 선생님들께서 난 졸업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개원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치협이 그거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치협이 여론을 받아서 최소한 현재 수련과 관련된 그 전공의를 교육하는 데 관련된 이사님은 계신데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학부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관장하시는 이사님은 안 계세요. 취업에. 왜 치과 의사들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걔들은?
뭐 그렇지 않았을까 뭐 추정만 하는 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취업 내부 사정을 제가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진짜. 언더그래주에이트에 대한 거를 관장하는 그런 이사분이 계셔야 된다라고 관장뿐만 아니라 입학도 좀 관여를 그렇죠. 전체적인 교육 그러니까 사관생도 교육에 대해서 관장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공보위하고 군의관을 담당하는 이사분도 계시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학장 협의회 같은 거를 이제 그렇죠. 학장을 그만두셨어도 학장을 그만두셨어도 뭐 2번을 했어도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2번을 했어도 이제 조금 기분 나쁘게 이제 조교도 오래 해보고 학장도 해보고 그렇죠. 노래도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분이 그러면 괜찮네. 괜찮겠네. 얘기가 아니라 괜찮겠네요. 네.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결정된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막바지로 가니까 요새 한참 이제 교육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인문학 소양이 부족하다 막 해서 막 그냥 인문학 유행처럼 그냥 뭐 나쁜 말로 하면 누구나 다 이제 뭐 떠들기도 하는데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쁘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강릉대에서도 실제로 노력 무지하게 하는 편인데 뭐 궁극적인 좀 한계점들은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대개는 인문사회 치의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과 치의학의 결합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골치 아픈 게요. 인문학도 분야가 되게 많아요. 사회과학도 분야가 되게 넓어요. 근데 인문사회 치의학이라고 하나의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인문학 중에 어떤 요소를 타겟팅해야 되느냐, 사회과학이 어떤 요소를 타겟팅해야 되느냐에 대한 컨센서스도 현재는 없어요. 단 뭐 그냥 행동과학이라든가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윤리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의사학 예전에 있었던 거 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게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전담해서 할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하죠. 그거를 전문하신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매우 극소수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키워져 나간 치의학과에 접목시키는 분야를 현재 키우고 있다는 동태도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너무 들을 수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전략적인 면에서도 전략적 접근은 아니다 이게 그런 생각은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뽑으려면요. 이게 뭐 파트타임으로 우리나라의 교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전임 교수님을 뽑으려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야 돼요. 교수 정원이. 치과대학의 교수 정원 얘기한 줄 알고 치과대학 교수 정원이 1명 늘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거는 진짜 그 안에서 겪어보지 않으시면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TO를 딱 교육부에서 따와 그러면 취업이 딱 따갖고 각 학교 치과대학에 1명씩 뽑으세요. 딱 이렇게 하면은 뭐 뭔 소리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까? 다른 방법도 있지. 그 교수가 거기 근무하는 교수가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지금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말고 대학원을 새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치과대학에서 인문학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치의학 말고 다른 교육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각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어떤 통일된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견인해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PBL 그거는 어떻게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PBL 뭐 일부 하시다가 일부 축소하신 걸로 그래요? 전북대학교가? 예. 근데 아니 뭐 PBL이 됐던 뭐가 됐던 뭐 방식 어떻게 가르치느냐고요. PBL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좀 다른 문제니까. 인문사회 치의학을 뭘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는 무엇을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건지. 듣는 분 중에 PBL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 PBL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북 가지고 우리는 늘 전통 방식은 1절 펼쳐봐. 1절의 내용 2절의 내용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전통 방식이라면 PBL은 텍스트북이 없죠. PBL은 문제만 있습니다. 프로블럼만 있습니다. 뭐 몇 살짜리 어떤 여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떻게 해서 왔는데 뭐 증상은 어떻고 어떻다.
이 여자가 뭐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자기가 막 이 책 저 책 보면서 막 찾아가는 거죠. 물론 맨땅에 완전히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힌트나 이런 거는 이제 주면서 가지만. 여자의 사진도 있나요? 뭐, 그것까지는 뭐, 예. 이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딱 박힌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환자를 직접 대하는 거는 몇 장 몇 절에 이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환자 진료를 하는 어떤 그 사고 체계와 그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혹시 뭐 소문은 들으셨어요? 그 PBL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교수 무지하게 힘들어요. PBL이 쉬울 것 같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PBL이 그냥 문제만 던져놓고 지네들이 자습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게 들리는 말로도 제대로 하려면 교수님이 정말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요. 예. 대신 또 대충 하려면 강의 준비 안 해도 되세요. 그냥 오히려 그 토론식 수업이 그렇잖아요. 대학원 토론식 수업이 토론식 수업 제대로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이 양쪽의 그 근거나 논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원 토론식 수업은 그렇잖아요. 각자 발표해. 그리고 이제 할 일 하시잖아요. 카톡 보내고. 뭐 격가지로 세지 않나, 격가지로 세는 것 같으면은 안쪽으로 좀 끌어당겨줘야 되고,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은 뭔가 힌트, 그것도 직접 힌트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근히 또 줘야 되고. 결국은 그러면 제도적인 것보다는 결국은 다시 그걸 이끌어가는 교수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교수 교육이 무지하게 필요해졌어요. 지금 이제 교수들이 참 고달퍼요. 이제 교수 고달픈 거를 모르시는데 왜 고달프냐 하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처럼 막 옛날엔 솔직히 노트 한 권 가지고 막 수십 년 강의하고 그러셨거든요. 요새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든 뭐 근데 그 교환이나 이런 거에서 애들의 강의 평가가 학교에서 이제 강하게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 평가를 하면 그 강의 평가를 교수 업적에 반영하겠다며 이러고 학교에서 푸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도 계획 세워놓고 오늘은 휴강이야 뭐 이랬다가는 점수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맛으로 치과대학을 다니죠? 그러니까 휴강도 없으면 휴강도 오고 공짜로도 가고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 수업의 학습 목표가 뭐고 이거 미리 다 작성해놔야 되고 그 학습 목표에 맞춰서 애들한테 미리 다 공지하고 애들이 그거 학습 목표를 보고 이 학습 목표에 맞게 수업했나 안 했나 이거를 뭐 감시해라. 뭐 감시라는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완전히 교육 내용을 오픈하고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 지금 세계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치과대학보다 다른 학과대학은 훨씬 더 심하고 치과대학도 이제 푸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많이 필요해졌어요. 더군다나 이거 가르쳐라 저거 가르쳐라 막 이게 압박이 이제 늘어났단 말이죠. 문제는 좋은데 교수가 교육에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연구에 대한 압박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다는 거죠. 월급을 차별을 해버려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교원 성과급이라고 그러는데 연구 결과가 적으면 그러니까 논문을 적게 만들면 월급이 깎여요. 그러니까 교육도 해야지 논문도 써야지 임상 교수면 진료도 해야지 갈갈이 온몸이 찢겨져 나가 있는 데서 결국은 어딘가 한 군데를 덜 하고 어딘가 한 군데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그 선택과 집중이 교육일 것이냐 연구일 것이냐의 측면에 있어서 진료는 안 했다가는 원장님한테 혼나니까 진료해야죠. 임상 교수는. 진료는 진료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과 연구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느냐가 나의 월급을 어디에서 더 보전받을 수 있느냐 생각하기 쉬운 구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연구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의 질은 요구는 많아졌지만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회의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좀 제가 가벼운 주제로 갈게요. 너무 무거웠으니까. 그럼 교수님 강의하실 때 주로 지금은 파워포인트로 쓰세요? 아니면 그냥 그 칠판에 쓰시면서 하세요? 요새 판사하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그럼 다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랑 뭐 간혹 일부는 이제 판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합하기도 칠판 해요. 규탱이 좀 써가시면서 예. 주로 파워포인트에 거의 의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치과대학 다닐 때랑은 전혀 그 지금 강의나 그러니까 PBL 아니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만 해도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는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모두 그 슬라이드만 놓고 그것도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다 기존에 어떤 새로운 지식 넣기도 되게 어렵고 그냥 매 학기 똑같은 슬라이드, 매 시간 똑같은 슬라이드 수련이가 들고 와서 놓고 한 대여섯 슬라이드 회전판 들고 와갖고 돌아가다 또 걸리면 또 자로 막 꺼내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슬라이드 교육의 장점은
이제 불을 다 꺼야 되기 때문에 잠을 좀 편하게 잘 어쩔 수 없어요. 슬라이드를 쓰셔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게 불을 안 꺼도 잘 보이니까 이게 요즘 그 안시라고 하나요? 그게 높아져가지고 그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 기기 좋아가지고 프로젝트 좋아가지고 좀 다 그 불 안 끄고도 거의 수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교육 환경이에요. 박도영 교수님이 또 특징이 얼리 아답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 또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되게 빠져요. 옛날에 싸이 요새 얼리 어답터가 저보고 있을걸요? 뭐 싸이 들어가서 다 올리고 1촌 하고 막 이렇게 오고 방문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맨날 왔다 싸이월드? 예. 난 또 싸이 가수 싸이 얘기하는 줄 알고 싸이월드.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아니, 저랑 페이스북에 안 또 하셨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밝아요. 박동현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니까요. 조심하세요. 오늘 또 방송했구나. 오늘 생방송했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저희가 그 교수님도 모셨고 하니까 강릉대 학생들은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겠죠? 강릉 원주대. 강릉 원주대. 근데 이제 약자를 강릉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자면 강원대여야 되는데 강원대학교가 있어서. 아니 약자는 사회가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괜한 고집 부린다. 그러니까 근데 왜 강릉 원주대 내자짜리 학교 이름이 참 쉽지 않은데. 통합됐잖아요. 네. 통합돼서. 독립대 통합의 산물이죠. 내자도 괜찮아요. 전라북도대학교로 전북대학교도 좀 바꾸고. 서울대학교도 서울특별대학교로 바꾸고, 경희는 또 억지 자꾸 부리지 말고. 경희는 남친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만 재밌나? 근데 너무 이제 좀 무거운 얘기만 해서 교수님이 또 그 얘기를, 음악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랑 음악세계가 정반대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여기 나홀로 원장실에서 한번 김철진 선생이 노래를 부르면 시청률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새는 혐오 마케팅이 안 통하는 시대에. 아니, 매우 독특해. 노래의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는 게 어떤 패턴이 있는데, 김철시 원장은 나름의 세계를, 음악 세계를 그 얘기 했나요? 이번에 그 나는 남자다 100명 그 뽑아서 하는데 나는 음치다 했었거든요. 네. 거기 제가 그 사연을 누가 나 몰래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뽑혔어. 그래서 왔어 오라고. 네. 기분 나빠서 안 갔잖아. 그래서 그래서 방송을 봤는데 정말 짜증나서 다 음치 흉내 내는 거야. 진정한 음치가 아니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정이 맞아버려. 무식. 나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틀리다 보니까 무의식결에 긴장이 풀리면 한 번 웃기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 음정 박자가 맞아버리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 이게 불규칙적인 랜덤하게 아주 독창적인 음치 세계를 구축을 하죠. 저희 대학 동기 중에서도 이광희라고 있어요. 근데 근데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선배들이 이제 치과대학 오면 강제 막 노래를 시키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노래를 시켜놓고 시킨 선배가 왜 안 하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거 혼낼 사안인가 아닌가를 먼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그런 상황 많이 겪어서 난 노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시켜놓고 나를 혼내려고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노래를 또 쉬운 걸 고르는 것도 아니고 불새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부르기 쉽지 않은데 온몸에 불을 놓고 이 노래를. 그게 대체로 왜 그러냐면 음치들이 초창기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택해서 이건 내가 못 불러서가 아니라 곡 자체가 어려운 거다. 이걸로 대충 뭉개고 가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주 그냥 초절정으로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시켜놓고 음치가 이제 전 치과대학에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지나니까 누구 노래 시키면은 완전히 음치다. 걔 노래 못 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 소문이 나니까 야, 네 노래 한번 들어보자. 야, 네 노래 한번 들어보자. 너 그렇게 음치라며? 그런 거예요. 또 그러는데 근데 걔가 진짜 음치가 이제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음치가 너무 듣고 싶으니까 걔한테 음치를 막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불새를 한 달에도 막 10번씩 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새를 부르는데 음정이 맞아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도 재미가 없네. 그게 뭔지 알아요? 뭐요? 그게 작품성을 추구하다가 흥행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딜레마. 이게 음치도 그거 알아. 한 노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 어느 순간 조금 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저도 12년 동안 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잡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신곡 취입했어야지. 근데 문제는 신곡 취입하면 또 12년 걸리니까. 10회 또는 20회 또는 30회 정도의 기념으로 우리 김철신 원장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듀엣 하고 싶어요. 박동균 교수님이랑. 박동균 교수님 기타 치시고 김철신 원장님 노래 부르시고. 많이 했어요, 그건. 그래? 많이 해봤어요. 박동균 교수님이 기타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잘 맞춰요. 그러세요? 네. 각자 따로따로 가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한번 말씀, 여기 오면서 이전에 그 회차에 대해서 제가 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온 게, 게스트로 불러놓고 방청객을 만드는 회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그래도 나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녹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저희도 들어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저희도 방송 많이 하고 저희도 들어보면서 혼났어요. 저희도 들어보면서 느꼈고 제작자님한테 혼났잖아. 이번에 교수님 오시면은 진짜 교수님 얘기 많이 들어야지. 사실 그러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그런 자세. 오늘 상당히 과묵했는데? 너무 지금 말을 막 참고 싶어. 사실은 두 분한테 맡겨놓고 좀 재미가 많이 떨어져 싶을 때도 참고 싶고 오히려 문세기 원장 쳐다보고 차라리 TV를 보고 지금 말을 안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슬픈 생각도 하고 저는 그래도 지금 말을 아꼈어요.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그런데 문세기 원장님께서 이거 편집하시다가 뭐 재미난 것만 또 짜듣다 보면 또 내 얘기만 다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왜 괜한 걱정하고 그래? 어쨌든 오늘 우리 강릉 원주대학교 박덕영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6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